뉴스업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튿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도 열려 미중 무역전쟁 돌파구 찾기를 시도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부터 말레이시아와 일본, 한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일본에서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첫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29일 부산으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He will participate in a bilateral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liver keynote remarks at the APEC CEO luncheon, and then participate in a U.S. APEC Leaders Working Dinner. 지난 8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을 매듭짓기 위한 고위 당국자 간 대면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차례 전액 선불 투자를 요구해온 트럼프가 분할 납입 등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집권 2기 첫 아시아 순방의 성과를 내기 위해 트럼프가 무역 합의 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집권 2기 첫 정상회담도 열게 됩니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이에 맞선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부과 등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omorrow for some very big meetings, including with the president of China, where I think we're going to come out very well and everyone's going to be very happy.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주요 회원국들과 만나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1박 2일 방한 일정표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깜짝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중 정상의 13년 만의 동시 방한과 트럼프와 시진핑의 6년 만의 대좌가 성사되면서 전 세계 이목이 경주로 쏠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이끄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후속 협의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타결되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 등 정부 협상단이 오늘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귀국했습니다. 그제 미국으로 간 지 이틀 만에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기자들에게 양국 간 쟁점을 놓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핵심 쟁점에서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에이펙을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때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다만 협상이라는 게 막판에 급진전되기도 한다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관 장관 역시 양국 간 협의에서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단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상 상황을 보고한 뒤 조율 방향을 다시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협상단이 양국 간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협상단은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졌다면서도 미국과 의견 차이를 보이는 구체적인 지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미국이 관세율을 낮추는 대가로 우리가 약속했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중 현금 투자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가 정부 안팎에선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애초 전액 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했던 미 측은 최근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현금 직접 투자를 압박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우리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달러 현금 투자 비율을 줄이고 자금 공급 기간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보입니다. 미 측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최대한 현금 투자를 더 끌어내려는 입장이라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의 반영 여부와 수익 배분 방식 또한 부딪히는 대목일 거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도 그제 CNN과의 진행한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 조정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요.
일각에선 다만 다음 주 에이펙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 간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최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은 일제히 기각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최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직후부터 증거 인멸을 시도해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의 책임을 물을 핵심 인물 임 전 사단장 신병은 확보했지만 당시 현장 지휘관이던 최진규 전 11포병대 대장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뒤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5명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되는데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기각 결정과 함께 장문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와 공방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들의 수사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시했습니다. 핵심 피의자들 영장이 기각되면서 최대 수사기간 종료를 한 달여 앞둔 특검 수사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특히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계획하고 있던 만큼 특검에게 이번 영장 심사 결과는 뼈아픈 성적표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4차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전 재판에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오후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청탁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이른바 갭 투자 의혹에 대해선 배우자의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재차 해명했는데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 차관은 먼저 집값이 내려가면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공분을 키운 것과 관련해 국민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갭 투자 의혹에 대해선 실거주 목적이었다며 기존 집이 제때 팔리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해명만 반복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논란이 더욱 커진 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 차관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를 끼고 성남시 분당에 30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잔금일 직전 전세 계약을 맺어 전형적인 갭 투자 아니냐는 논란을 받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 기준 40억 원에 달하는 상황. 경기 성남은 이번 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런 방식의 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일각에서 불거진 사퇴설에 대해선 일축했습니다.
이번 사과는 2분가량 국토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고 질문 답변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고 여당 지도부가 공식 사과하며 발언에 주의하라고 당부하자 나흘 만에 부랴부랴 공개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조짐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이렇게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논란 4일 만에 사과했지만 정치권에선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부동산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까지 시사하며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속보로 전해진 이상경 차관의 사과 소식. 논란 4일 만에 나온 그것도 질문을 받지 않는 유튜브 2분 사과에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갭 투자로 차익 실현은 다 챙기고 이제와 배우자 탓이라며 진정한 사과는 사퇴라고 쓴소리했습니다. 이상경 차관이 국민들한테 돈 버는 법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 대책과 반대로 가라고요. 국민이 하면 투기꾼이고 나는 예외다? 그게 서민들 천불나게 하는 거죠. 민주당은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말꼬리 정쟁 국감은 안 된다며 확전을 막았습니다. 이게 인사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저희가 중요한 국감 질의를 해야 되는 이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이걸 정쟁으로 삼아서 할 필요 없이 국토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귀양 의원은 10.15 대책을 두둔하다 민심을 건드렸는데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인 것이죠. 논란이 커지자 국정감사장에서 고개 숙였습니다. 급하게 단어 선택을 한 것이 다소 우리 서울 시민분들에게 국민분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라는 말씀드리고 살얼음판 분위기 속에 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카드까지 시사했습니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1인당 8천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인데 민주당은 이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10.15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갭 투자가 드러난 여권 핵심을 부동산 을사오적으로 부르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습니다. 규제 중독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 더 센 규제를 내놓을 거라며 보유세 강화가 수순이라고 저격했습니다.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입니다. 집을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집이 없는 국민은 집이 없는 죄로 세금만큼 폭등한 전 월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뿔나 민심을 달래려 안간힘을 쓰는 민주당과 부동산을 전국 필승 카드로 여기는 국민의힘. 양측 창과 방패 싸움도 어느덧 일주일이 넘었지만 쉽게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관계를 영화 아수라 속 인물에 빗댄 국민의힘에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발하며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동안 숨을 골랐던 국회 법사위. 본격 국감 시작 전부터 추가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의혹에 김현지 실장이 연루됐다며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험한 뒷일을 모두 처리해준 사람 아니냐는 건데 부패한 지자체장이 나오는 영화까지 소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은 한마디로 이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닌가. 여러분 영화 아수라 기억날 겁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실장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정쟁을 유발하지 말라며 추가 증인 채택도 무산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 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이러한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증인들에 대한 고발 한 건도 여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쪽 진영의 일방적 고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이 났다 함으로써 이 국감을 조롱하고 상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고발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이 부른 증인이
수도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뒤엔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거래 논란과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등 현안을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1억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어요. 띠지도 다 없앴죠? 검사가 한 짓이에요. 이에 대해서 어떤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 검찰청 폐지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주요 검찰청에 대한 마지막 국감에서도 사법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감 대책회의를 열고 중간 점검과 함께 후반부 전략 논의에 나섭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역시 준비되지 않은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혼선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산무, 즉 무능, 무지, 무책임입니다. 장관부터 차관까지 책임의식은 사라지고 말 바꾸기와 변명, 거짓 해명만 난무했습니다. 첫째, 무능한 경제부총리입니다. 경제정책의 핵심 축인 구윤철 부총리는 국감 중에 미국 워싱턴에서 주택 가격의 1% 수준의 보유세라는 폭탄 발언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부총리의 한마디에 시장은 요동치고 국민들은 세금 폭탄의 공포에 떨며 분노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즉각 검토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이 충분한 검토와 당정 간 조율도 없이 국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된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정책의 무능을 넘어 국민에 대한 조롱입니다. 그야말로 경제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부총리입니다. 두 번째, 외교부 장관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지난주 정도에 인식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국감에서 이미 지난 8월 11일 대학생 박모 씨는 고문에 의해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외교부 본부에 보고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장관의 국회에서의 허위 보고는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고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대사관에서 아예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용납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저께 저도 외통위 위원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첫째,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장관과 캄보디아 정부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전혀 없었다. 둘째, 캄보디아 대사는 4개월째 공석으로 아직도 언제 임명될지 아무도 모른다. 셋째, 실무자들은 4시만 되어도 근무 시간 끝났으니까 다음에 와라 라고 무책임한 태도에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부실 3종 세트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도대체 누가 지켜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송은석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의 무능이 확인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그리고 캄보디아 사태 대응에 대한 비판을 내놨는데요. 회의 소식은 곧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치권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라 말했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어제 공식 사과 입장을 냈는데요. 자, 갭 투자 논란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여전히 실거주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평가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게 한번 쏟아내버리고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아버리면 그게 웬만한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분노라든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당이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다듬는 그런 입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11호 이 대책이 사실 집값이 폭등하려고 하니까 일종의 뭐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서킷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제 일시 정지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과 이 대통령실의 이 정부의 대책의 핵심은 뭐냐면 갭 투자하지 말아라. 그리고 실거주해라. 그리고 장기 보유로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지금도 자꾸 이제 뭐 야당에서는 뭐 서민들의 꿈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 규제 지역에서는 15억 이하의 아파트에 있어서는 뭐 무주택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은 6억까지 대출을 기존과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것은 실상 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야당에게 이 지적에 빌미를 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정책을 개발한 사람들이 갭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너희는 사고 나는 못 사는 거냐.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야당의 프레임이 먹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당이 조금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 이 정책의 방향은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예, 국민의힘이 바라보고 있는 방법은 사퇴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네. 지금 갭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을 그런 태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과 다른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현금 9억 원대가 있어야만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도 치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집값에선 집을 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정부가 사실상 공급 대책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2030년 그러니까 이 정권 말쯤 돼서야 LH 주도로 첫 삽을 뜨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매도 물량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수 물량은 꾸준히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5년 내내 잡히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실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집을 사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현재 정책 방향이 집값을 잡을 수가 없는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집값이 언젠가는 떨어질 테니까 언젠가는 기회가 오지 않겠냐. 언젠가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는 본인은 지금 갭 투자를 했다. 30억대 분당 아파트를 가지고 15억 정도의 전세를 줬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 당사자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 놓고 이미 자기들은 갭 투자 성공을 했고 그렇게 산 아파트가 몇억 원 오르는 지금 호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다리 걷어차기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 위반자들이 국토부 차관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팔지 않아요.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부터가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를 안고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께는 언젠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이죠. 그리고 어제 사과도 정말 무책임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기자들도 모아놓지 않고 유튜브 채널에서 일방적으로 2분짜리 사과 영상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마저도 굉장히 중언부언이죠. 배우자가 실소유하려고 구매를 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 않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해명을 한 것이지 국민들께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규격상으로도 기자들도 모아놓지 않고 면피성 사과를 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뭐 대리 사과를 하듯이 정부보다 먼저 사과를 한 상태에서 이 정도로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지원 등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온 만큼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취는 뭐 조만간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는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결단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결단을 할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 여당에서 거세게 요구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만 송구합니다만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좀 야당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이제 보통의 고위 공직자들이 뭐 갭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보통 빠르면 2000년대 초반 그리고 보통 뭐 2010년도 초반 이때쯤에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집값 폭등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그 심각성은 지금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그때 어떤 공직자들이 집 샀던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갭 투자했던 분들 다 이제 제외해버리면 누가 이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공통으로 안게 될 숙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사태를 조속하게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복귀왕 의원이 지금 이 정도 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 결국은 직접 사과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가 평균이 13억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15억이라고 하면은 서울의 평균치도 웃도는 수치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3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이라고 하는 것도 수도권을 겨냥한 것이지 대다수 비수도권은 이런 국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경기도나 그 외 지역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지금 발언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정말 서민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본인들을 기준으로 당사자성이 전혀 결여된 상태에서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백 아니겠습니까? 제가 행정부에서 일을 하면서도 느꼈던 것은 이를테면은 연금 개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지만 50대, 60대 가까운 그러니까 정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졌을 때 연금 개혁이 젊은 세대 필요성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반복돼서 왔던 이 관료제의 문제점이었던 건데 지금 민주당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성 측면에서 본인들은 이미 수십억을 호가하는 아파트들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갭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진짜 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부동산 오적이라고까지 일컫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부동산 그 차관뿐만 아니라 이 의원 그리고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차관 그 참여연대 활동하던 시절에는 헌법에 다주택 금지를 넣고 싶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주택 이상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부의 핵심적인 금융기관 장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집을 처분을 하고 자기들에 맞게 언행일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다 뻗탱기거나 차라리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자신들부터가 주택을 지키려고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기망하는 이 행태 자체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당사자성에 대한 비판은 이제 받아들이면서도 하지만 해명을 하느라고 좀 진땀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도 어제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러 사안과 국민 목소리에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 자, 대통령실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이번에 11호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이 바라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갭 투자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소유를 하라는, 실거주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 정말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집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택이라는 것이 투기의 목적, 어떤 돈을 버는 목적으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가수요자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5억 이하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도 6억까지의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라든지,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서민층 같은 경우가 15억 이상의 집을 한 번에 바로 사기에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도 무주택자인데 저도 뭐 한 10억짜리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럼 저한테 뭐 한 4억 정도 있으면 6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도 지금 살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복귀한 의원께서 15억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박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22년에는 이 서울 집값이 평균이 8억, 23년에 10억, 24년에 12억, 25년에는 평균 집값이 13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억이면 평균 집값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의 눈높이하고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정부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정부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지금 갭투자를 통해서 또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입안을 한 사람들이 조금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풀어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갭투자 금지, 실거주 허용이라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또 다시 한번 해명을 해주셨고요. 자, 부동산 얘기는 넘어가고 국감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법사위에서 그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 이 논란을 두고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완전히 반대 의견을 내놨는데, 이제 검사는 술 반입은 가짜라고 얘기를 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분명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그 검사실 1313호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의 주장이 이게 엇갈리게 되면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증거. 이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23년 5월 17일에 저 술자리에 있었던 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그 쌍방울 직원들하고 접견을 합니다. 근데 그 접견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그 페트병에다 소주를 담아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검사에게 말하면 그 술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라는 녹취록이 있어요. 김성태 회장이에요. 박상용 검사하고 같이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부지사하고. 예. 이것보다 더 객관적인 증거 있습니까? 그러면 박상용 검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 녹취록이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법무부에서 얼마 전에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를 계도했던 교도관들이 1313호에서 술하고 음식이 반입됐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시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쌍방울 직원들의 그날 샀던 법인카드 내역을 보니까 편의점에서 1,800원을 쓴 결제 내역이 있어요. 이거 소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저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그래서 그 두 분의 어떤 의견이 엇갈리면 객관적인 증거로 해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술에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객관적인 증거로 박상용 그 검사가 대응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서울고검장이 직접 이 부분이 일부 수사로 전환됐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으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객관적인 증거는 박상용 검사 측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전 변호인으로 참여를 했던, 실제 입회까지 했던 설주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술 파티는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그 진술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물증이 없을 때는 그 진술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그 술 파티가 6월 18일에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5월 17일로 날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를 할 때는 술을 마신 시간대도 오후 4시부터 6시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작년 국감에서는 또
11시까지라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부터가 굉장히 지금 진술을 횡설수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유야무야 됐던 사건을 지금 그 정권을 되찾은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인 거죠. 어떤 게 의심스럽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서 재판을 받다가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임기가 지금 대통령 임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재판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굉장히 치명적인 혐의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공소 취소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공소 취소의 근거가 바로 이 연어 술 파티라고 하는 저는 공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면소법의 연장선에서 무리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 이런 것들은 대검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민주당이 막무가내 의혹 제기를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관봉권 띠지를 분실시켜서 수사를 뭉개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대검이 또 어제 발표를 했잖아요. 관봉권 띠지 윗선에서 의도적으로 제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단순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증거라고 주장을 했던 게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어제 최상병 특검의 구속영장에 6명 전부 다 기각이 나왔습니다. 딱 한 사람, 임성근 사단장만 인용이 됐거든요. 구속이 됐는데 그것도 그 과실치상에 대한 그런 업무상의 문제를 지적을 한 것이지 수사 개입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의혹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법원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막무가내로 쏟아내는 음모론들 같은 것들은 규명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고 지금 연어술 파티도 마찬가지 궤도에 있다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요. 조금 더 격식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첨언을 좀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사실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에 숨어 있다가 도망다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일면식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면서 진술이 바뀌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이런 연어 술 파티 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검사들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을 또 바꾼 거예요. 그러면 검찰도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가 대북 송금의 공범이자 주범이자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가 김성태의 진술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술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김성태의 진술만 믿고 이재명 야당 대표가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주장했던 검찰의 주장도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뭐 회유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녹취록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 정부가 바뀌든 검사가 바뀌든 녹취록은 사실을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만 드립니다. 짧게만 첨언 드리자면 이른바 사기꾼들이죠.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 출석을 시켜서 진술 번복을 유도를 했던 그런 증인들도 전과 구범, 사기 전과만 구범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굉장한 문매를 맞았었고요.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증언만을 가지고 사건 자체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교체하는데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그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결국은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민주당은 최초에는 이 김현지 실장을 국회에 부른다고 했을 때 이거 딱 봐도 이거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번 국정감사는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남은 7개월 정도의 이 국정감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쏟아질 것 같으니까 이거 김현지로 덮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뭔가 정말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나쁜 일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 것 같아서 그러면 운영에 내보내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의견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상호 수석도 100% 나간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다시 6개 상임위로 이제 더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 국정감사 제대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입장을 정해라. 예를 들어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운영이 한 곳에 불러가지고 자꾸 이제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안 나온 적이 없었다라고 했으면
총무 비서관 때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펼칠 거라면 소통관 가서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의힘이 6개에 부르는 건지 아니면 운영이 한 곳에만 부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운영이 한 곳만 요청을 한다면 나온다는 겁니까? 저희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운영이 한 곳이라면. 근데 그 아시다시피 이 여당에서요.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여당에서조차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안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영이 한 곳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억지 음모론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근데 여당에서도 증인 채택을 불발을 시켰잖아요. 지금 모든 국회 주도권은 여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상호 정무수석도 여당 뒤에 숨었다라고밖에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도 안 나간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안 불러준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운영위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금 여러 혐의와 의혹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직 고위 공직자입니다. 1급 공무원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의혹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실도 피감기관이거든요. 피감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감장에서 저희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억지 의혹을 제기한 게 없습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는 반국가 단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제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변호인을 김현지 부속실장이 직접 통화를 해서 검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거,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잡돌이를 하고 교체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변호사가 또 다른 대장동 변호사들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또 여러 영상들이 공개가 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밀한 그런 관계성, 다리까지 꼬고 팔짱을 끼고 있는 그런 관계성, 이 파트너십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집권을 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들이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뭐 유엔 대사라거나 뭐 이런 자리로 지금 보은성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변호사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했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신의 권한 밖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대단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인사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는 건데 총체적으로 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 더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만 반박 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 그냥 국정감사에 증인 부르지 말고 그냥 김현지 청문회를 하자고 하세요. 맞아요. 그게 맞죠. 왜냐하면 이 지금 김일성 찬양론자라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 전에 김미 전 의원이라고 뭐 통합진보당인가 이 분이 저는 국가보안법으로 뭐 재판 받아가지고 유죄 받았는데 그 판결문에 김현지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김미 전 의원이 사전선거 운동을 할 때 그때 뭐 도왔다는 의견이. 근데 그때는 김현지 씨가 사실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그냥 시민단체 활동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선거법으로 관련된 걸 가지고 김일성 찬양론자라고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2025년 대한민국에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유엔 대사 얘기하시는데 이 유엔 대사가요, 이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국제통상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 어쨌든 이 다리 꼬고 팔짱 끼었다. 이런 거는 그야말로 그냥 내용이 없는 정치 공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이 한 곳은 양보할 수 있지만 6곳에 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오세훈 시장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를 공식 석상에서 어제 처음 마주했는데 명태균 씨가 여기에서 아주 격정적으로 증언을 했거든요.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11월 8일 10시에 특검에서 대질 질문을 한답니다. 지금 오늘 다 이야기해버리면 대질 신문 때 거기 다 맞춰서 오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오세훈 시장님 7번 맞습니까?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재판 전략이다 이런 뜻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예, 아니 예. 선거에서 2번 만났는데 무슨 뭐 할 얘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합니다. 제가 답변을 자제할 자, 수밖에 없다는 점 네, 양해해 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론조사를 시행을 하게 한 거죠, 그죠? 그런 적은 있습니까? 그것도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오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옹졸하신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이해식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점잖게 물어보시지만 사실상 저의 정당한 수사를 받고 정당한 아니 이거는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 서울에 올라오시느냐? 예, 보통 월요일 날 간다. 그 무슨 일 때문에 오시느냐? 알겠습니다. 김정인 위원장을 만나러 월요일 날 올라간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위원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 삼아. 우리 증인은 다양한 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네. 이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것처럼 정과 오범이 맞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안 보인다니까. 자기가 정과 안경을 좀 매범인지를 사주세요. 몰라요?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이는 걸 자꾸 보인다고 얘기하면 세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오늘 자. 국민의힘 내가 한 분 한 분씩 내가 여기서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자, 저 영태균 아시잖아요, 증인. 자, 보신 것처럼 명태균 씨가 아주 격정적으로 증언을 쏟아냈는데 내용은 잠깐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라고 네. 요청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그리고 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게 해주면 아파트를 받기로 했는데 키 어딨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그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하지만 수사를 얘기를 하면서 재판을 받을 그 일정을 얘기를 하면서 증언은 상당 부분 좀 감추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민주당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국회의 고유 권한을 이 야당 지자체장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완이 그 감사 시간이었잖아요. 지금 캄보디아 우리 청년들의 납치 감금 사태부터 전산망 마비 사태까지 얼마나 국가적인 현안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다투고 토론해야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시간에 명태균이라고 하는 정과 오범,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하고 흠집내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관련해서 그 사건의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무혐의 처리를 진작 했어야 했는데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면서 이른바 사골 우려먹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송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명태균 씨와 연락을 했던 것도 그 여비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비서에게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경찰도 송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비화가 된 사건이고 이미 특검 수사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참고인 신분인 오세훈 서울시 피의자 신분인가요? 그러니까 답변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추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부적절성을 인정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입장 들어볼게요. 일단 국민의힘의 이 주장이 앞뒤가 안 맞아요. 명태균이 사기꾼이다? 그러면 명태균 같은 사기꾼의 조력을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뭡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국민의힘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판 5개 있는 피고인이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도 지금 피해자 아닙니까? 서울시라는 작은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맞습니다. 대질신문이라는 것이 앞두고 있고 나름대로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답변이 제한된다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가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하고 2번 만났냐 7번 만났냐. 본인 2번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7번을 만났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설명이 붙겠지만 본인의 주장처럼 2번 만났다고 하면 2번 만났습니다 하면 끝날 일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뭔가 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어제 한 장면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검에 가서 대질신문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잘 소명하길 바랍니다. 예, 다음 달 8일에 특검에서 대질신문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소식으로 또 다시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 캄보디아 대사관이 120억 원대 스캠 조직 총책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내준 사실을 YTN이 전해드렸습니다. 이 총책은 자수하지 않고 잠적했는데 이후 범죄단지에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20억 원대 스캠 범죄 총책 강모 씨는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한국인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과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가 지난해 11월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재발로 찾아갔지만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풀려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당시 강 씨는 한국에 있는 경찰과 통화하면서 자신은 선교 활동을 위해 캄보디아에 왔고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범행에 이용당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를 대며 대사관을 빠져나온 강 씨가 이후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걸 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카지노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취업 사기에 속아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범죄 단지에 끌려갔다 풀려난 A씨는 당시 이곳에서 강 씨를 봤다고 말합니다. 범죄 단지에는 약 3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중 20여 명의 한국인을 담당하는 팀장이 강 씨였다는 겁니다. 어디 뉴스에 처음 잡혔을 때 찍었던 사진이 있죠. 그거랑 똑같았어요. 머리 짧아가지고 나시에 반바지 입고. YTN은 컴퓨터 앞에 남성들이 앉아있는 당시 범죄단지 내부 사진을 확보했는데 A씨는 이곳에서 강 씨가 한국에서도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며 과시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도단위 다단계 사기인가 해도 그 프로그램을 지가 개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국 못 들어간다 막. 강 씨는 로맨스 스캠 대본을 짜는 관리자 역할을 했는데 단지 내 한국인들은 이를 활용해 두세 달 안에 100억 원을 뜯어내야 했다고 A씨는 설명합니다. 포이벳 그 단지에서 한국 팀한테 이제 중국 사장이 2달 동안, 3달 동안 목표 금액이 100억이라 그랬는데. 강 씨는 대사관 방문 뒤 석 달 정도 지난 2월에야 현지 경찰에 체포됐는데 그 사이 한국인 피해는 계속 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캄보디아에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는 리딩방 투자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캄보디아에서 강 씨를 만났던 취업 사기 피해자는 강 씨가 자신의 범행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확보한 120억대 로맨스 스캠 주범 강모 씨의 공범들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최소 지난해 중순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성교제를 가장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은 물론 이른바 리딩방으로 불리는 투자 사기까지 피해자는 100명에 달합니다. 범행 당시 강 씨와 피해자 사이 통화를 들어보면 강 씨는 자신을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투자금이 모자라면 빌려줄 테니 추가로 돈을 넣으라고 유도합니다. 조금 저희 회사가 좀 도와드릴까요? 예를 들어하는 게 있는데 원래는 20%인데 저희가 이번 고객님들 한해서 10% 정도만 고객님이 자금을 준비하시면. 경찰은 강 씨의 아내인 안모 씨도 공범으로 보고 쫓고 있는데 안 씨는 주로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자라고 사기치고 하니까 여자랑 통화를 하거나 영상통화할 때 그 여자가 해주더라고요. 취업 사기를 당해 캄보디아에 갔다 범죄 단지에서 강 씨를 만났다는 A 씨는 당시 강 씨가 자신의 범행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좀 자긍심을 느껴하는 것 같아요. 스노우페이싱가 거기 있었는데 자기가 실적이 잘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쪽에 스코어 받아서 온 거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가던 강 씨는 지난 2월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몇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기 피해자들은 외교부에 직접 전화해 항의했습니다. YTN이 당시 녹취를 확보했는데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현지 공관에서 캄보디아 측에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서도 결국 결정은 캄보디아 당국에서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도 했지만 이 역시 캄보디아의 결정에 달렸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외교부에서 그 채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요청은 하지만은 이게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문제가.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정부가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허탈하고 강 씨를 다시 못 잡을까 봐 불안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강 씨는 지난 7월 말 다시 체포됐지만 아직 국내로 송환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상병이 순직한 지 828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 6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오늘 최상병 특검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뭡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임성근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최상병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지 828일 만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상급 부대장으로서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미 육군으로 넘어가 있는 작전 통제권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외압의 발단으로 지목된 구명노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데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당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제외됐었습니다. 네, 영장이 청구됐던 인물은 총 7명인데 나머지 6명은 모두 기각됐죠. 네,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최진규 전 대대장은 구속을 피했고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 수사외압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 내용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게 타당해 보인다는 겁니다. 또 긴 시간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고 이들이 특검 수사에 출석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특검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특검이 오랜 기간 아래에서부터 소환 조사를 진행하며 혐의를 다져왔고 또 그 가운데 구속이 필요한 고위급들을 엄격히 선별한 만큼 이번 영장 기각은 수사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특검은 앞서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을 설명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고 또 범죄 사실 역시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설명했었는데요. 이 주장이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특검으로서는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예정된 수사 일정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이 예정돼 있고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남아있는데요. 특검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면서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고심할 거로 보입니다. 네, 내란 특검 관련 소식도 살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 오늘도 불출석할 전망이라고요.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5번째 공판기 일에 출석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도 나오지 않으면 16번 연속 불출석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 간부와 서울경찰청 간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데요. 법원이 중계 일부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의 앞부분이 일반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규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최상병 특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특검 소식 오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1명 구속 그리고 6명 기각. 수사 외압 피의자는 또 모두가 기각이 된 상황이고요. 이 기각 사유는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숫자로만 보면
특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원의 판단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최상병 특검은 모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임 전 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도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 자체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해 오다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무엇보다 범죄 혐의 소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이 주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임 전 사단장만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입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의 이제 주장은 작전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가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은 당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초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이 사건 당시 작전 통제권이 없어 관련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장을 그대로 끌어쓴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 주장이 구속영장 발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시에는 비상 상황으로서 이미 이 작전 통제권이 육군에 이첩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통상적인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 정도만 할 수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무리한 작전을 지시함으로써 작전 통제권을 일탈한 이 자체가 군형법상 명령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업무상 과실치사에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소명된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자, 이번 판단의 핵심은 지금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그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이 기각됐다라는 건데요. 이종섭 전 장관의 신병 확보도 당연히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자, 특검팀은 1,300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100쪽 분량의 PPT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사건은 VIP의 경로설이 핵심이라고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사실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에 그쳐서는 수사가 완결되지 않습니다. 이 경로를 바탕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해병대 초동조사 결과라 이첩을 보류시키고 향후 수사 기록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에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해내야 할 숙제가 최상병 특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 사안은 여러 법리적인 쟁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그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해병대가 초동 조사를 통해 밝혀내게 됩니다. 해병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법원에 관할권이 부여된 군 경찰을 넘어서서 일반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다만 군사법원법 2조 4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이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즉 국방부 장관이 이 경우에도 일정한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해석할 만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르면 군사법 경찰관은 이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가 인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일반 경찰의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컫는 지체 없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 여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일단 이첩 결정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사건을 회수받아서 검토해보자는 조언 자체가 일정의 지체 없이 관련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가를 두고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여러 숙제들을 최상병 특검이 뛰어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2조 4호, 즉 군사법원법 2조 4항에 따라서 군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인 쟁점을 뛰어넘지 못했고 나아가서 지체 없이 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그 법리적 쟁점도 뛰어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의 특검 수사도 이제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때도 하려고 했으나 지금 본인의 거부로 불발이 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의 수사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당시 경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기강 우려를 표명한 것이고 나아가서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지시는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경로와 수사 관여는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가장 큰 두 축은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는 이종호 전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자주 모임을 가져왔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종호 전 대표가 상당한 그 친한 친분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씨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발전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명 로비는 일정한 전제 사실이고 이를 토대로 수사 외압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데 여러 법리적 쟁점을 두고 최상병 특검이 이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경로 나아가서 일정한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향후 수사를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향후 법원 재판 단계에서 충분한 공방이 이루어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를 보면 쭉 설명을 해주신 그 법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는 점, 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주목이 되는데 이제 기각된 이들에 대해서 그대로 재판에 넘길 것인지 어떻게 전망됩니까? 특검은 현실적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가 어렵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앞서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비해서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전격적으로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일종의 방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일정한 수사를 거쳐서 사실 수사 막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마련인데 이 수순을 밟았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동안의 수사 성과에 대한 비판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도 도사리고 있는 점을 다소 어려운 부분이 도사리고 있는 점을 조회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법리적인 쟁점을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수집되었다. 즉 경로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일정한 지시가 하달되었고 관련자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넘어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체 없이 이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전반적인 법리 설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 설명을 어느 정도 해낼 것인가? 이는 조기에 수사를 더 이어나감으로써 구속영장 청구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소환 조사 일정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박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현재 지금 범인 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으로 지금 소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범인 도피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후에 공수처 수사를 받자마자 출국 금지 해제 조치를 취한 행위 자체가 범인 도피 행위에 해당한다는 시각인데 관련된 혐의로 오늘 조사를 받게 된 이후에 특검이 어느 정도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최상병 특검이 관련된 혐의자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소 사실로 포함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내란 특검이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과정과 별개로 최상병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을 토대로 이 법인 도피 혐의를 기반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아, 예. 내란 특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각 사유를 보면 쟁점이 됐던 부분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 통상적인 업무였다라고 박 전 장관이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장을 재청구할까요? 앞서 영장이 기각될 당시 영장 전담 판사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추후 조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박 전 장관이 사전에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온전히 인식하였는가, 이를 토대로 나아가서 각종 행위가 이 비상계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각종 사안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비상계엄 가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장관의 경우에는 각종 행위, 예를 들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한다거나 교정시설 수용 요력 점검 확인을 지시한다거나 출입국 사무소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통상 법무부 장관의 업무 지시를 넘어서서 비상계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하고 서울구치소 실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압수수색 등 전반적인 추후 보완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지시가 내려지면 추후 실무자들의 관련된 대화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실무자들의 추후 대화나 후속 조치가 전반적으로 박 전 장관의 구체적인 개입을 어느 정도 입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청구 시 영장 발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잠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를 중간평가하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경주 에이펙 상황 등을 논의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일 특검 오세훈, 명태균 대질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딱하고 옹졸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텐데요.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나오는 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예. 김한정 씨 별장에 증인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오세훈을 대통령 만들어주면 제주도 별장 내가 줄게. 나는 취재에 안. 김한정 씨가 얘기하는 것도 오세훈 시장님은 사람들하고 가족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영태균 지금 의원 만난 후에 전례했다.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제하겠습니다.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자제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서 아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거짓말 아닙니까? 7번 만났어요. 7번 만났어요. 7번. 네. 명태균 증인으로부터 선거돈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의심하잖아요. 이분이 여론조사와 되게 받은 게 없다는데 제가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오세훈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요. 하나 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네요. 제가 지금 알아서 위증. 예. 명태균 증인이 도와서 오세훈 시장이 이전된 거 맞나요? 아니, 저 답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얘기 안 하네요. 아까도 상담을 하다. 저희 안 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발언도 있었어요. 김정희 위원장이 처음에 오세훈부터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설득했습니다. 김정희 위원장. 결국은 명태균 증인이 오세훈 시장을 만든 거네요. 증인의 얘기에 의하면. 잘 보셨습니까? 어제 저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행안위 윤건영 간사를 비롯한 행안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입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문지석 검사의 새로운 증언이 폭로되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의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습니까?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아예 계엄사령부 발밑에 짓밟히고 사법부 독립은커녕 기능 자체가 아예 소멸되는데 그럼 사법부 독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계엄사령부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계엄사령부 식민지가 되는데 그때는 왜 침묵했습니까?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16 이후 독립운동하는 겁니까?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친 12.3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습니다. 이러니 사법개혁하자는 겁니다. 그러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고치를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알아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최혜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임성근은 구속, 나머지는 모두 풀어줬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명 동시에 풀어주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검은 재영장을 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명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에 이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정기관 단죄 지시에 대한 해석도 내놨는데요. 함께 법 왜곡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 소식은 곧 전해드리겠고요. 박성배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좀 미공개 정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고검 부장판사 시절 2010년이죠. 상장 폐지 직전에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낸 부분,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실제 수사가 진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특검은 지난 2008년에 비상장 회사인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취득했고 2009년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한 이후에 2010년에 상장 폐지 직전 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1호1에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의 대표 사회이사가 민특검의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에 금감원이 여러 조사를 거쳐서 관련 인물들 고발 조치를 단행하였고 그중 대표가 허위 계산서 발행, 분식회계,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징역 11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최장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주식을 매도한 민특검의 경우에는 이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범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는 그 기간만큼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그 전제는 이 공범과 민특검이 공모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이 대표가 허위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11년이 확정되었지만 이 대표와 민특검 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가 결정되는데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소시효뿐만 아니라 그 전제로서 민특검과 이 대표 간의 공모관계가 밝혀져야 공소시효 정지 여부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장중 3,900선을 돌파했지만 이후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상승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24% 오른 3,893포인트로 개정했고요. 현재는 3,89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0.98% 오른 880.61포인트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879.13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2.95원 내린
1,436.7원에 개장했습니다. 증시 소식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홈에서는 지기 싫었습니다. 우중간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미나라토 업으로 들어옵니다. 선취 득점 한화이글스 7번째 공 잡아챘고 오른쪽 우익수 키를 넘어서 탑장을 넘었습니다. 문현빈의 석점 홈런 오른쪽 탑장 넘어갑니다. 김명국의 석점 홈런 다시 오른쪽 탑장 넘어갑니다. 김영욱이 삼성의 영웅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안개도 걷히겠고요. 낮 동안은 가을 햇살이 스며들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안팎 보이면서 예년과 비슷하겠고요. 낮 동안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커서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20도, 대전 21도가 예상됩니다. 반면 비가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5도에 그치며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강한 비가 이어질 수 있겠고 최근 잦은 비로 인해 집안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새벽까지 영동과 경북 해안에 최대 60mm, 경남 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되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 기온이 또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올 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늦가을에서 겨울로 향하면서 당분간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